제1회 무비신의 영화상 2부가 시작됩니다. 예, 2부 거창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제가 1부가 끝나고 그 축하 무대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네. 아쉽게 섭외가 되지 않았네요. 네, 원래 섭외까지는 됐었는데 오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요. 네, 네. 요즘에 그 매니저들이 너무 급하게 차를 모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무튼 이 2부를 시작하면서 2부에서 수상하는 그런 부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주연상 수상이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주연이 있으면 조연도 있겠죠? 네. 조연상 수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감독상, 그리고 영화상에 꽂힌 작품상까지 총 4개 분야의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네. 뭐 1부가 약간의 이제 입맛 다시기였다면 2부는 정말 알찬 상들이 질비하고 있습니다. 질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네. 많다는 거죠. 네. 이제 지금부터 수상을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주연상을 저희가 나무와 여우로 나눠서 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네, 사실은 이게 남자 여자 나눌 게 없어요. 남녀 평등 사회에서 네. 주연 한 명이면 그냥 주연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이 자꾸 이게 상 나눠 먹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연말에 시상식도 많은데 TV를 틀어보면은 그 시상식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상들이 엄청 많아요. 많죠. 특별 연기상 해가지고 각 부문마다 또 나누더라고요. 장편, 저- 중편, 미니 시리즈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SBS였나요? 네. 그 연예대상을 보다가 연예대상에서 올해 가수상을 수상을 네, 하더라고요. 뭐 엑소인가? 가수도 원래 합쳐서 해요. 가수상이 따로 없고. 가수상 따로 있죠. 그럼 뭐예요? 따로 있는데 연예대상에서 그를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멤버 한 2명인가 와서 받아가던데 참 이게 참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상 주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라는 마인드에서 비롯된 진짜 자기들끼리 나눠 먹기. 그거 그냥 트로피 하나 제작하는데 돈 얼마 안 드니까 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권위가 더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 거죠.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뭐 대상 이후에는 누가 받았는지 사람들이 기억도 안 나고 네.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랄까 보여주기식 그리고 그들만의 잔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원래는 시상식 자체가 한 해를 다시 되돌아보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되새겨보고 그리고 앞으로를 이제 기약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같아서는 그 레드카펫 행사 그냥 뭐 축하 공연 그런 거 말고 그 이상의 가치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좀 간추려서 압축해서 네. 상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연에서도 이제 나무나 여우 이거를 따로 나누지 않고요. 네. 주연 한 개로 묶어서 남자 여자 합쳐서 저희는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종상을 깔고 가는 한국 영화상의 새로운 지평을 열 네. 제1회 무비신의 영화상 주연상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상에 많은 배우들이 이제 거론이 됐었습니다. 네, 후보들을 살펴보면은 앤디 서키스, 네, 네, 혹성 탈출에서 열연했던 앤디 서키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터스텔라와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에 나왔던 이제 매튜 맥커나이, 그다음에 디태치먼트의 에드리언 브로디, 네. 예, 그다음에 더 울프 오브 더 월스트리트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다음에 오일의 마중의 진도명, 명량의 최민식, 그녀의 호아킨 피닉스가 지금 후보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로자먼드 파이크, 나를 찾아줘에서 열연했던 로자먼드 파이크도 후보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총 25명의 배우들이 한 표 이상을 득표를 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8명의 배우를 추려서 노미네이트 시켰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한 분이 수상을 했겠죠. 네. 네. 먼저 한 명씩 살펴볼까요? 네. 앤디 서키스. 이분 연기 인상적이었죠. 네, 골룸으로도 유명한 그런 배우죠. 네, 반지의 제왕에서 골룸으로 유명했고 이제는 아예 스튜디오를 차렸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CG를 입히는 그런 연기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혹성 탈출에서 시저라는 캐릭터를 연기했던 것이 이 배우한테 인생의 전환점이지 않았나 싶어요. 바로 그 혹성 탈출 2가 2014년에 개봉했고 거기서 앤디 서키스가 시저의 역할을 또 인상적으로 보여줬죠. 그렇죠. 그래서 주연상에 노미네이트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매튜 맥커나이. 이제 말이 필요 없죠. 네, 이 배우는 지난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았죠. 네. 바로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받았는데 이 영화가 2014년에 우리나라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네네. 제1회 무비신의 영화상의 후보로 올라올 자격이 충분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가 개봉을 기준이 우리나라 개봉 네.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었죠. 네, 그 다음에 이 영화만 있었던 게 아니죠. 네, 인터스텔라에서도 굉장히 좀 열연을 펼쳐줬기 때문에 아까 1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또 뽑아주셨던 그 지나갔던 시간을 시간의 왜곡 속에서 아들과 딸이 자라는 모습을 한순간에 보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서 도리지를 치는 그 장면이 저는 잊을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예, 뭐 이제 대배우가 돼서 네. 저희가 뭐 이렇게 터치를 하기에 연기력으로 터치를 하기에는 정말 애매한 네. 그런 아주 대배우입니다. 그리고 뭐 올해 영화는 아니지만 머드라는 영화 있었죠. 네. 그 영화에서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머드까지만 해도 그렇게 유명세는 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딱 우리가 이 배우가 뜰 때쯤에 이 배우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네, 매튜 맥커너이. 원래는 뭐 페넬로페 크루즈랑 이제 연문설도 있었고 그런 가십거리로 좀 알려졌었고 그다음에 청춘 시절에는 변호사 전문 배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로 네. 따지면 실장님 전문 배우. 링컨 차를 타는 네. 변호사. 아무튼 거기도 나왔습니다. 다음 배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에드리언 브로디라는 네. 배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디태치먼트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토니 케이 감독을 제가 평소에 많이 좋아하거든요. 토니 케이 감독의 아메리칸 히스토리 X라는 영화가 있었고 올해 개봉 2014년에 개봉했던 디태치먼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두 작품 다 사회 고발성이 짙은 영화인데요. 아메리칸 히스토리 X가 미국 내 인종 갈등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발전하고 그래서 인종 차별주의자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길러지는지를 보여준 영화였다면 디태치먼트라는 영화는 미국 공교육의 실태를 고발하고 그럼에도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에드리언 브로디가 연기했던 그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예요. 자꾸 학교 옮겨 다니는 기간제 교사인데 자신한테 상처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음에도 그런 기간제 교사를 하는 사람 인물입니다. 정말 텅 비어버린 마음속이 텅 비어버린 그런 인물을 그런 선생님을 연기를 잘했고요. 이 배우가 사실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한 적이 있죠.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수상을 한 적이 있고 킹콩이라는 영화에서는 작가의 역할을 맡아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던 배우입니다. 에드리언 브로디, 디태치먼트라는 영화에서의 연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뭐 그 다음 후보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뭐 말이 필요 없죠. 네, 이 영화, 이 배우 거의 박 기사의 2014 최고의 작품 아닙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고요. 네, 예전에는 미모로 이렇게 승부를 했다면은 네, 이 배우가 이제 연기로 승부한 것도 꽤 돼요. 그렇죠. 예, 그 기간도 꽤 되기 때문에 저는 디카프리오의 연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멋들어지게 굉장히 뭐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네, 디카프리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 그 더 울프 오브 더 월스트리트에서 약간은 까진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까진 아니면은 되게 방탕한 뭐 그런 역할 심지어 사기꾼이었죠. 예, 사기꾼이었고 특히나 이제 연설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 되게 롱테이크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찍는데 그 장면에서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네. 예, 그런 장면을 만들어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실제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 영화를 통해서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거의 매튜 맥커너이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수상에 실패했었죠. 네.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질지 뭐 디카프리오가 과연 주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전에 그 타이타닉으로 한번 받았어야 했는데 네. 그때 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그때 못 받은 게 참 한이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해에 이제 좋은 배우들이 몇 명 있어서 잭 니콜슨도 있고 해가지고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만한 영화였던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바즈 루어만 감독의 로미오와 줄리엣 그 영화에서 엄청나게 포스터들이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네네. 어릴 적에 그런 영화도 있었고 뭐 그래 정말 이상적인 배우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진도명. 5일의 마중의 진도명 제가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1부에서 이 공리라는 배우도 상당히 좋았지만 진도명이라는 배우의 연기는 저한테 있어서 이 배우를 뚜렷하게 이 이름 석자를 새기게 했습니다. 무간도라는 영화에서 진도명이라는 배우가 열연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제가 진도명이라는 배우의 이름을 그렇게 유의 있게 보지 않았거든요 유심히. 예, 예. 그런데 5일의 마중이라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아내의 기억을 되살리고자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되살릴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내 옆에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던 진도명이라는 배우의 연기는 이 영화를 보는 많은 관객들을 울리기에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다음 후보로는 이제 최민식 씨. 이게 상당히 많은 평가를 받았죠. 최민식이 없었다면 명량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가장 인상 깊었고요.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뭐 그다음에 호아킨 피닉스. 네, 그녀라는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던 호아킨 피닉스입니다. 운영체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사랑하는 연기를 본 게 아니라 정말 사랑에 빠져있다고 착각이 들 만큼 훌륭한 연기였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들어주었다.
하지만 나는 운영체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 운영체제가 그냥 운영체제가 아니에요. 스칼렛 요한슨이 목소리 연기를 하는 운영체제입니다. 그 운영체제, 그러니까 연애 어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연애 어플하고 사귀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 결말장면에 이르러서 이 어플이 동시에 수만 명과 사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망연자실한 모습까지 그 연기가 일품이었습니다. 거의 뭐 오타쿠 연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예, 잘했나 보군요. 비운의 배우였죠. 정말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던 헐리우드의 배우 리버 피닉스의 그 동생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줘의 로자먼드 파이크. 이 배우는 박 기자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로자먼드 파이크 굉장히 좀 인상적인 연기를 했었죠. 사이코패스 연기라고 할 수 있는데 표정이나 뭐 행동이나 특히나 이제 중간에 살을 쪘다가 이렇게 빠지는 뭐 그런 연기까지도 굉장히 이제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연기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자체가 거의 이제 원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네. 원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연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그 제정신적인 네.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 느낌을 그대로 관객들한테 잘 전해줬던 그 배우가 로자먼드 파이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자 배우가 원톱을 맡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이 올 한해 여자 배우들의 약진이 조금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의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에서 심은경이라는 배우가 나도 원톱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좀 획기적인 거예요. 네. 20대의 배우가 여배우가 네. 원톱이 가능한 뭐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획기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흔히 여배우는 엄청 예쁘고 그리고 그런 예쁜 미모를 이용해서 되게 소모적으로 쓰이는, 부차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원톱은 힘들죠. 네, 원톱을 맡아서 내가 진짜 나의 역량으로 한번 영화를 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배우가 많지 않은데 그거를 심은경이라는 그렇게 어린 배우죠. 어린 배우가 해냈다는 게 독특한 영화였습니다. 지금 저희 한국 영화판에서도 나이 든 네. 배우까지 합쳐도 원톱으로 2시간의 영화를 끌고 갈 만한 배우는 정말 손에 꼽습니다, 사실은. 네. 뭐 전도연이나 뭐 이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심은경이라는 배우를 찾은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수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그 수상한 그녀가 있었고요. 그다음 루시라는 영화 그리고 그녀라는 영화에서 스칼렛 요한슨이 출연을 했죠. 근데 특히 루시에서는 스칼렛 요한슨이 원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액션적인 부분도 잘 소화를 했고요. 스칼렛 요한슨이 어엿한 원톱으로서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겠지만 네. 역량을 한번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뛰어넘는 연기를 했다고 평가받으면서 여기에 노미네이트된 그 주연상에 이 두 배우는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쵸. 앞에 두 배우는 빠졌는데 로자먼드 파이크는 주연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거죠. 역시 원톱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보여줬습니다.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 굉장히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기도 했었고 그걸 연기한 로자먼드 파이크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취자 의견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네. 치명적인 매력으로 관객을 홀렸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배우가 출연한 영화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평까지 있었으니까요. 네. 상당한 주목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쟁쟁한 후보들 가운데 어떤 배우가 주연상을 차지를 했는지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무비신의 영화상 주연상 수상자는 로자먼드 파이크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예, 나를 찾아줘에서 열연을 펼쳐줬던 로자먼드 파이크가 저희 무비신의 제1회 주연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진짜 상 또라이였어요. 네, 정말 또라이 같은 연기를 펼치면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여성상을 그대로 보여줬던 네. 배우가 아니었나 싶어요. 나를 찾아줘 방송 때 박 기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정말 다채로운 매력을 갖고 있다. 네, 남자가 좋아할 만한 매력은 다 갖고 있는. 네, 한 명의 배우가 지적인 모습도 있고 낭만적인 모습도 있고 순종적이면서 그런 청순한 모습도 있고 이런 매력도 섹시한 모습도 있고 네. 다양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건 확실했고 무엇보다 또라이 연기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네, 정말 일품이었고 그런 연기 모든 것을 표현을 하고 이제 2시간이라는 영화 시간 동안 다 표출해줬던 로자먼드 파이크가 주연상을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최고의 1분 분야에서 아까 1부에서도 말씀 미처 못 드렸는데 로자먼드 파이크의 장면들이 1분에 들어간 게 몇 개 있어요. 특히 그 부자를 죽일 때. 네. 정말 이 배드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살해하고 나서 그 부자를 살해하고 나서 목적인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바로 체위를 뒤집어서 올라타가지고 목을 조르면서 네. 그리고 침대는 피범벅이 되고
그 장면이 시각적으로도 엄청난 긴장감과 충격을 보여줬고 그 이전에 거의 개처럼 연기하는 장면이라고 하나?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일부러 와인병으로 막 쑤시는 장면 그런 장면들이 이거는 여자 배우가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연기는 아니다. 그럼요. 이거 그 영화를 찍기 전에 뭐 이렇게 캐스팅을 할 때 많은 배우들이 좀 거절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네. 예, 하기 힘든 역할이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배우로서 큰 도전이었고 그만큼 이 영화가 로자먼드 파이크라는 배우에게 성장의 발판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로자먼드 파이크. 네, 축하드립니다. 꼭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트로피 받아가세요. 예. 안녕하세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편에 출연했던 오기사입니다. 저는 비긴 어게인의 키이나 나이틀리가 2014년에 최고의 주연 배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비긴 어게인을 통해서 그 무뚝뚝한 영국 여자를 제대로 연기했고 그래서 영화에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노래까지 완벽히 소화해서 더욱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수상할, 분야죠? 네. 네. 조연상입니다. 조연상. 사실 조연이 없으면은 이제 주연은 굉장히 좀 심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최고의 조연을 뽑아봅시다라는 저희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총 27분의 후보가 거론이 됐고요. 그 중에서 8명의 후보를 저희가 추렸습니다. 네. 다수의 표를 획득한 8명의 후보를 추렸고 그 중에 한 명이 조연상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조연상 후보에 오른 배우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적과 타짜에서 굉장히 이제 코믹스러운 역할을 잘 보여주신 유해진 씨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 조연 하면 이 사람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럼요. 왕의 남자, 그 전에 뭐 무사라는 영화도 있었고, 뭐 그때쯤부터 이름을 서서히 알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주연보다 유명한 조연 배우가 됐어요. 네, 정말 굉장한 역할을 하는 이제 네. 배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후보로는 에바 그린, 이제 300과 웨스턴 리벤지에 나왔던 에바 그린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배우의 그런 퇴폐적인 매력, 그리고 동시에 에바 그린만이 연기할 수 있는 캐릭터가 이제는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들 만큼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이 영화 말고도 신시티에서 출연을 했었고요. 그런가요? 예, 에바 그린의 올해는 굉장히 좀 많은 작품에서 저희가 접할 수 있었던 그런 배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배우가 아닌데 옛날에 007 카지노 로얄이라는 데서 아주 미모를 자랑했었고요. 그 전에 이제 베르나르도 베르톨치 감독의 몽상가들이라는 영화에서 전라 연기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연기 자체만으로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배우가 됐던 것 같아요. 미모뿐만이 아니라 묘한 매력이 있죠. 네, 특히 그 웨스턴 리벤지에서 보였던 조연 연기는 정말 일품이지 않았습니까? 네. 무려 캐릭터가 대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벙어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작품을 통해서 조연상에 올라올 수 있는 이 저력 네. 인정할 만합니다. 네. 그 다음 후보로는 이제 주연상 후보에도 올랐었는데 매튜 맥커너이가 조연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어떤 영화를 통해서죠? 굉장히 짧은 단타의 조연이었거든요. 네. 그 더 울프 오브 더 윌스트리트.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이 영화가 아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상에 올랐다가 이 영화를 통해서 아깝게 네. 수상을 못했죠. 네, 아깝게 수상을 못했는데 이번에 매튜 맥커너이가 조연상으로 지금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올해 주연으로 두 작품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인터스텔라랑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네. 근데 조연상은 또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네. 이 세 작품이 결코 안 좋은 영화들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 더울프에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죠. 그 가슴을 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성장할 수 있게 된 그렇죠. 멘토 역할을 거의 오프닝에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었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멘토상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었다면 볼 것도 없습니다. 단독 후보, 단독 수상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울프라는 영화가 거의 한 3시간짜리인데 이제 마지막 엔딩이 갈 때도 그 매튜 맥커너이가 그 가슴 치면서 막 했던 우우 네, 우우 그게 이제 크레딧처럼 이게 올라갈 때 그게 네. 나오거든요, 계속. 이게 남자의 피를 뜨겁게 하는 영화였어요. 네, 굉장히 인상 깊었던 조연 역할을 해줬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짧은 출연이었는데 이보다 큰 인상을 남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 다음 후보로는 이제 토니 캠벨. 토니 캣벨. 네. 토니 캣벨이란 배우는 개죠 그 코바. 네. 악당. 혹성 탈출 2에서 그 앤디 서키스가 시저를 연기했다면 그 맞수가 되는 이제 침팬지가 있습니다. 그 유인원이라고 하나요? 그 침팬지였나? 유인원이죠? 네, 유인원이 있습니다. 그 혹성 탈출 2에서 토니 캣벨의 연기 분명히 대단했고 저는 그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예고편에도 등장했는데
그 바보 연기 같이 바보 그 유인원처럼 연기하다가 바보 원숭이 같은 연기하다가 갑자기 다짜고짜 기관단총을 집어들어서 난사하는 예. 기억하세요? 예. 옛날에 다크나이트에 거의 히스레저가 조커 연기했던 만큼의 파괴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박수 짤방만큼 짤방으로 많이 돌아다닐 만한 그런 연기가 아니었나. 네.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코바였습니다. 네, 정말 무서웠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에반 피터스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페스트에서 퀵실버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제 좀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만으로도 네. 이렇게 조연상에 올랐습니다. 이 조연에 유해진 씨 같이 많은 부분, 뭐 토니 캣벨이라거나 에바 그린이라거나 많은 역할을 차지하면서 좀 비중 있는 조연들이 있는가 하면 비중은 좀 적지만 인상을 강하게 남겼던 매튜 맥커너이와 에반 피터스 이런 배우들도 있네요. 네. 그 다음 후보로는 이제 올라프입니다. 올라프 잊을 수 없는 캐릭터죠. 예, 겨울왕국에서 열연을 펼쳐줬던 올라프가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비인간 캐릭터로서 네.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사실 올해는 비인간 캐릭터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던 한 해입니다. 그렇죠. 인터스텔라에 타스가 있었죠. 네, 타스도 있었고, 네. 사실 혹성 탈출의 그 코바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인물이라기보다는 캐릭터죠. 네. 캐릭터로서 올라온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가디언즈의 그루트 같은 경우에도, 네, 그루트뿐만 아니라 그루트에 가려진 라쿤도 있습니다. 네, 네, 많은 캐릭터들이 있었는데 타스 같은 경우에는 표를 제법 받았어요. 올라오진 못했지만 타스가 그 유머 지수를 100으로 조정을 했다면 충분히 올라왔겠다. 하지만 이미 유머 지수 100으로 빵빵 터뜨렸던 올라프를 이기진 못했다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 후보로는 이제 기욤 갈리엔, 그 이브셀 로랑, 네, 이브생 로랑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가 펑크냈죠. 네, 그걸 제가 쓸쓸하게 혼자 봤던 게이 영화였습니다. 같이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을 보면서 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뭐 게이들한테 뭐 나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 기욤 갈리엔이라는 배우는 이브생 로랑이라는 디자이너의 거의 영혼의 단짝입니다. 남자친구기도 하고요. 이성관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정말 문에 기대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물을 흘리진 않았는데 문에 기대서 무표정한 얼굴로 슬픔을 표현하는 그 연기가 제가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그 영화를 이제 이야기할 때 했었는데 기욤 갈리엔이라는 프랑스의 배우 저는 주목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왕 거짓말에 그 학생 단역. 이거는 저는 도대체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우아한 거짓말에서 보셨잖아요. 네. 그 조스 갈래, 그 국대 갈래라고 말하는 떡볶이집까지 하고 말하는 그 단역이 있나 봐요. 저도 이게 왜 표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표를 득표하면서 네, 어쨌든 후보에 올랐습니다. 떡볶이 먹으러 가자는 말을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하는 건 어려운 연기다. 네. 영화는 까먹어도 그 부분은 생생하다라는 이런 평도 왔고요. 좀 신선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라프의 이 청취자분께서 여러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더빙판을 본 자만이 올라프의 진가를 알 수 있다. 아, 올라프 느님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많이 보내주신 분들이 있었고요. 네, 다양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쟁쟁한 후보 중에서 최고의 조연상을 받게 될 배우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몰표에 가까웠습니다. 예. 저희가 선정한 제1회 무비신의 영화상 조연상 수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연상은 매튜 맥커너이입니다. 네, 이거는 거의 우리가 만들었죠. 예,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 열연을 펼쳐줬던 네. 매튜 맥커너이가 조연상에 뽑혔습니다. 이 박 기사가 거의 2014 인생 영화라고 꼽으면서 항상 말하기 힘들어요. 예. 그냥 더 울프라고 저는 줄여서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왜 굳이 다 읽었습니까? 예, 이거 플레임을 한번 읽어줘야죠. 네, 그렇죠. 매튜 맥커너이, 이거는 당연한 수상이었습니다. 네, 이거 저뿐만 아니라, 몇 분들이 이렇게 또, 이 분을 좀 선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최고 1분으로 이거를 뽑으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렇죠. 사실은. 예. 아무튼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에 가장 큰 주축을 했던 배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캐릭터를 그렇게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항상 마시는 술과 항상 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딱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항상 하는 동작, 우우 이런 모습들.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진짜 대단했습니다. 매튜 맥커너이가 수상을 했지만 또 여기에 노미네이트된 배우들이 이제 8명이 있었지만 19명의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던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들이 있어요. 간단히만 몇 명만 돌아본다면 일단 자레드 레토 아카데미에서 나무 조연상을 받았었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노미네이트도 안 시켰습니다. 예. 야, 우리 청취자분들 확실해요? 안 뽑히는 거죠? 네, 자레드 레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루트도 2표를 받았고 타스도 2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광수 씨가 2표를 받았어요. 아, 이광수 씨. 네, 좋은 친구들에서 연기가 지성이나 주지훈도 좋았지만 이광수 씨가 굉장히 좋았죠? 네, 실제로 이 무슨 상인가에서 상 받던데 아, 그래요? 네, 상을 받았었습니다. 그 연예대상 같은 데에서. 그리고 이 외에도 고질라의 무토 기억나세요? 네. 그 방사능 처리해주는 착한 녀석인데 고질라한테 당하는 불쌍한 녀석으로 보였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뽑았습니다. 라면서 두 분한테 표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올랜도 블룸 이분이 어디 나오지? 올랜도 블룸이 뭐 호빗에 나왔을 텐데. 레골라스. 네. 아, 너무 좋아요. 2001년부터 좋아했어요. 라고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인간 중독의 조여정. 섹스마저 눈높이 선생님처럼 리드하는 리더십이 빛났다. 아.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패스벤더, 엑스맨에 나오죠? 매그니토로. 네. 할리데이의 그렉 와이즈. 많은 배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배우가 인터스텔라와 제로 법칙의 비밀 이 두 편에서 조연으로 활약했던 맷 데이먼. 아, 맷 데이먼. 네, 이 정도로 네임드한 배우가 한 표밖에 못 받았어요. 아. 그리고 뭐 데인드한이라는 배우. 저는 이 배우가 많이 받을 줄 알았거든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서 조연 역할을 했었는데 그렇죠. 약발 연기. 네, 한 편밖에 못 받았고 이 배우가 주연상에서도 한 표를 받았었습니다. 네, 그랬죠. 아무튼 뭐 많은 배우들이 영화를 빛내줬기 때문에 네. 2014 영화가 굉장히 좀 풍성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한번 최악의 조연상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악의 조연이요. 네. 아, 참 얼마 컷도 안 나오는 사람한테 최악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참 미안하긴 한데. 네. 예, 최악을 뽑자고 하면은 반성하라고 하는 거니까. 네. 최악의 조연. 저는 깠던 배우들을 계속해서 까겠습니다. 최종훈 씨. 예. 최종훈 씨 까겠습니다. 최종훈 씨 분명한 활약을 했죠. 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분명히 굉장히 인상이 깊은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 푸른 거탑이 사실 짧은 시트콤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거를 2시간으로 불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그러다가 영화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강박까지 있으니까 아, 배우가 망가질 수 있구나라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거기고 이제 그 노아에서 네. 딸 역할로 나왔죠. 그 엠마 왓슨 있지 않습니까? 네. 엠마 왓슨. 네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미진한 역할과 좀 미진한 활약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비중이 적은 것도 아니었고 본인이 고심 끝에 맡은 캐릭터 같았는데 박기자는 네. 상당히 안 좋게 봤나 보네요. 네, 저는 뭐 크게 이렇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인상이 남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몇 명 뽑아보자면 일단 최근에 제시카 차스테인 그 유레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유레카. 나사에서 유레카를 외치면서 서류를 뿌리는 그 장면을 그리고 이어진 키스 장면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악의 조연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다음 오빠한테 달려가서 안기면서 내가 찾아냈어. 이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김강현 씨도 제보자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황우석 박사의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그 네네. 캐릭터한테 거의 놀아나는 밑에 연구원 역할을 했죠. 이 사람이 이름을 알린 게 별그대에 있습니다. 드라마 SBS에. 네. 별에서 온 그대. 거기서 천송이 매니저를 했던 그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 상당히 아쉬운 국어책 읽는 연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캐릭터래요. 아, 원래 그런 거래요? 네, 옛날에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특이하게 네. 연기했던 배우 있지 않습니까? 누구였죠? 네. 한국 배우 중에.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있잖아. 해무에 나왔던 걔도 그렇고. 이해준? 이해준. 그 이해준 씨 같은 맨 처음에 되게 좀 어눌하게 네. 대사나 뭐 이런 걸 했었잖아요. 발성을. 네. 그런 것처럼 그분도 이렇게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네, 김강현 씨. 저희가 그 캐릭터를 몰라봐가지고 저는 최악의 조연을 한번 언급을 해봅니다. 뭐 그 밖에 리빙빙, 트랜스포머의 리빙빙은 진짜 존재 자체가 간접 광고였어요. 대륙의 간접 광고였고. 저는 지나가던 김기사 친구 양땡땡땡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양해해라고 양에 대한 드립을 치라고 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하여튼 들으시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새해는 좀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작년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조연을 뽑아달라고 해가지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최근에 봤던 영화 상의원에서 마동석 씨를 뽑게 됐습니다. 마동석 씨가 OCN인가요? 거기 드라마에서 아주 무서운 연기를 보여주셨죠. 사람을 막 패고 때려잡고 나쁜 녀석들에서 보여줬던 그 캐릭터와 굉장히 또 차이가 있는 거리감이 있는 캐릭터를 보여주어서 그 거리감 때문에 좀 인상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저렇게 우락부락한 형님도 굉장히 귀여울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주는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캐릭터가 영화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떠나서 이건 순전히 그 배우가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면모에 좀 초점을 맞춰서 뽑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1회 무비신의 영화상 조연상을 받으신 매튜 맥커너이 배우분께 다시 한번 축하 인사드리고요. 네.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상이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두 개가 영화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죠. 메인이죠. 네. 영화에 있어서 연출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 한 해 최고의 감독을 뽑아주세요. 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죠. 예, 많은 감독들이 뭐 후보에 올랐고요. 네. 괜찮은 작품들을 찍었던 감독들이 모두 다 거의 수상 후보였습니다. 네, 총 24개 후보가 거론이 됐고요. 네. 그 중에서 정말 이거는 치열한 부분이었어요. 가장 네. 치열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노미네이트 된 후보들이 5표씩 가져갔거든요. 5표 이상씩 가져갔는데 그렇게 가져간 후보가 7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분이 수상을 했겠죠. 예, 그 7분을 저희가 한 분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비 핀처 감독입니다. 아, 데이비 핀처 진짜 이제까지의 작품들이 정말 쟁쟁하죠. 네. 에이리언 시리즈로 데뷔를 해서 에이리언 3를 맡았고요. 그 이후에 세븐, 파이트 클럽, 조디악 많은 영화들을 연출을 했었던 감독입니다. 네, 올해는 이제 나를 찾아줘를 연출을 하면서 저희의 감독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이미 엔딩상은 가져가셨죠. 네, 엔딩상도 가져왔고, 네. 이 그다음에- 영화 자체가 이제 주연상도 가져왔고요. 그러네요. 네. 주연도 가져가고 엔딩도 가져가고 예. 거기다 오프닝도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네, 최고의 굉장히 1분에도 언급이 됐었고 올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데이비 핀처 정말 뛰어난 감독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패닉룸이나 파이트 클럽 이런 작품들에서 일관됐던 롱테이크 씬을 이번 영화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보여준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사회성도 짙은 작품을 찍어냈고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후보로는 디태치먼트의 토니 케이 감독입니다. 토니 케이 감독하면 그 사회성 짙은 이야기라는 부분에서 빠질 수가 없는 감독입니다. 정말 수준급 연출자고요. 이야기의 강점을 보이죠. 앞에 말씀드린 데이비 핀처라는 감독이 편집이나 그 다음에 조명이나 그 다음에 롱테이크 그런 촬영 부분 이런 부분에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면 토니 케이는 이야기 그 자체가 이 감독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이번에는 디태치먼트라는 영화를 가지고 돌아왔고요. 이야기의 강점을 가진 감독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상당히 영화를 찍는 텀이 긴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 편을 발표하고 몇 년이 있다가 또 한 편을 발표하고 이런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니 케이 감독의 이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상당히 희귀한 경험을 하신 겁니다. 네. 디태치먼트라는 영화가 좋았기 때문에 토니 케이가 많은 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 오퍼의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입니다. 제가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감독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감독이고요. 물론 이번에도 제가 많은 지지를 했지만 최고점을 주진 못했어요. 최고점은 다른 감독을 줬고 그럼에도 저 말고도 다른 많은 분들한테 생각보다 지지를 받았더라고요. 베스트 오퍼가 그렇게 흥행한 영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을 해주실 만큼 이 영화가 본 사람은 확실히 잡는 영화였다는 거죠. 네. 저도 아직 보지를 못했으니까. 네. 예. 주세페 토르나토레의 이 베스트 오퍼. 주세페 토르나토레의 영화 중에 제가 이 감독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감독님이 찍은 영화치고 걸작이 않은 영화가 없습니다. 원래 뛰어난 감독들도 가끔 이렇게 기복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단 한 편도 빼놓을 수 없이 다 걸작인 감독은 정말 찾기가 힘든데 이 감독님이 그렇죠. 대표적으로 시네마 천국, 그 다음에 스타메이커, 피아니스트의 전설, 말레나 줄줄이 걸작들이 있고요. 언노운 우먼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특히 언노운 우먼부터는 이 감독님이 요즘에 선착하고 있는 분야가 스릴러 쪽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끊지 않고 긴장감을 러닝타임 내내 지속하는 그런 부분에서 요즘에 집중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감독님입니다. 네. 극찬을 한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도 있었고요. 그 다음 후보로는 이제 인터스텔라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입니다. 이야, 거의 네임드 하면은 첫 손가락에 꼽히죠? 가장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감독 중에 한 명이죠. 네, 제임스 카메론 같은 감독도 정말 뛰어나지만 그분이 아바타 한번 찍으시고 아바타 2 찍는다고 거의 5년째 잠적을 하고 계세요. 네, 가만히 아바타가 계시죠. 언제 영화입니까? 네. 그렇게 한 방씩 터트리는 감독이 있는가 하면은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찍으면은 그 후에 뒷이야기들이 또 여러 가지 막
풍성하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소개해 주실까요? 뭐 이번에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도 영화를 보신 분들은 또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은 이제 토론이나 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인셉션도 그랬고요. 그렇죠. 예, 뭐 아무튼 굉장히 영향력 있는 감독 중에 한 명이면 분명합니다. 네, 그 자기 고집이 센 감독이죠. 네. 아직까지 필름 카메라를 고집하고 또 아이맥스 화면 그 장중한 화면을 또 고집하고 그 속에서 이야기 구도는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영상의 혁신이나 이런 장면에서도 또 감동시킬 줄 알고 관객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배트맨 시리즈를 부활시켰던 공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분이 좀 약간 자기 고집이 세다고 느낀 게 우선 CG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네, CG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 유명한 그 조커가 그 예전에 병원 터트리는 장면 네. 뭐 그런 것도 한 방에 간 거였고요. 병원을 진짜 터뜨린 거예요? 네. CG를 싫어하니까? 예. CG를 이야. 싫어서 그 한 방에 터뜨렸고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CG를 싫어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네. 몇 개월에 걸쳐서 이게 계속 회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통 같은 거를 제작을 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공장 이런 데서 맨 처음에 그걸 보고 나서 거기서 이제 따와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뺑뺑. 그러면 이제 거기서 움직이기도 하고 인셉션의 유명한 장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호텔에서 네. 아, 호텔에서 그 시공간이 격투하는 왜곡돼가지고 거? 예. 격투하는 장면? 그것도 그걸로 이렇게 돌려서 그대로 액션을 찍더라고요. 예, 그런 거 예. 보니까 진짜 CG를 싫어하는 감독은 분명하구나. 크리스토퍼 논란이 이렇게 육박전을 벌이는 그런 액션을 못 찍기로 유명해요. 하지만 그 호텔 씬이 액션은 못 찍었는데 그 장면 자체는 되게 멋있거든요. 네. 그 시공간이 왜곡되고 막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독특한 감독입니다. 네. 이렇게 못하는 거와 잘하는 분야가 다 겹치는 게. 예, 그거를 이제 배우들을 집어넣고 네. 그걸 돌리면서 계속 찍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배우들도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고 아직도 핸드폰이 없는 감독입니다. 제가 평소에 이 감독한테 제가 뭔지 모르게 동질감을 많이 느꼈는데 이제 이유를 알 것 같네요. 네. 저도 스마트폰을 안 쓰는 사람입니다. 아, 이분은 그냥 핸드폰 자체가 없다. 비슷하다고 나랑 네. 엮어 가는 거지. 크리스토퍼 놀란이랑 연락하려면 네. 이메일밖에 없다고 싫어요?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냥 비서가 있는 거 아니야? 비서가 핸드폰이 있겠지. 비서를 통해서나 어쨌든 다이렉트로 연결은 안 돼요. 그래요? 이분한테 예, 무조건 이메일을 통해서 된답니다. 진짜 고집 센가 보다. 그리고 영화를 찍을 때 무조건 이제 정장 차림이죠 항상. 그럼 웨스 앤더슨이랑 비슷하네. 예, 이게 왜냐면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기숙 학교를 다녀왔고 네. 어떤 그냥 청바지나 이런 거보다 정장 차림이 제일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얘기할 때도 네. 웨스 앤더슨이 그렇게 정장 차림한다고 밖에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네네. 네. 아무튼- 이렇게 말이 나온 웨스 앤더슨으로 넘어갈까요? 예, 이제 웨스 앤더슨으로 넘어가야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연출한 웨스 앤더슨 감독입니다. 사실 올해를 또 돌이켜 보면 이름 긴 영화들도 참 많이 나왔어요. 아, 이름도 참 길고 예, 더 울프도 그렇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도 그렇고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름 자체가 길다기보다는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안 하고 그 미국의 원제를 가져다 쓰는 게 유행하면서부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또 바꾼 경우도 많고요. 하긴 그 곤걸은 바꿨잖아요. 네, 공걸도 바꿨고 뭐 최근에 개봉했죠. 뭐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는 그 영화도 사실은 다른 제목이에요? 예, 외국에서 나오는 제목 같은 경우는 그냥 1박 2일. 아 그래요? 예. 망했겠네 그렇게 했으면. 예, 아무튼 뭐 이렇게 바꿔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그대로 갖고 오는 경우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올해는. 네. 지금까지 몇 분의 감독님을 얘기를 했고요. 아직 안 나온 감독님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비긴 어게인의 존 카니 감독님 계십니다. 웨스 앤더슨 얘기했나? 안 네. 했잖아. 이름 길다고만 얘기했잖아. 아, 그래? 예, 그리고 웨스 앤더슨 굉장히 좀 미장센이 강한 감독이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밖에서가 엄청 극찬을 했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좋게 봤고 요번에 무슨 많은 평론가들이 이제 막 뽑는 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뭐 한 1, 2, 3위를 차지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 영화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많이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본인의 독창성으로 영화를 빛나게 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요. 취향존 주장님이 해주셨네요. 네. 그 다음에 변태스러울 정도의 미장센에 대한 지독한 욕심은 인정받아 마땅하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연출이라는 부분을 단순하게 한두 분야만으로 규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연출에는 말 그대로 이야기도 있을 거고 영화를 찍어내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도 있을 겁니다. 편집이나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조명을 다루는 부분도 있을 거고 물론 각각의 그런 전문가를 두고 있긴 하지만 감독이 영화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연출의 영역이 매우 넓은 게 사실인데 또 연기를 끌어낸 것도 연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그런 세세한 부분을 항목을 나누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청취자들이 그렇게 참여를 하기 힘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걸 분야를 합친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의를 좀 많이 받았어요. 아, 네, 왜 각본상이 없냐? 왜 조명상이나 이런 게 없냐? 엄청 잘 보는 것처럼 자기들은. 네. 응? 사실 그렇게 뽑으면은 후보 한 명밖에 내보내지 못할 것 같은데. 네. 네. 뭐 음악상이 없냐 이런 부분은 사실 있을 수 있지만 뭐 또 화면이 이제 미술상이 왜 없냐? 이거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상이 없냐 이런 거는 거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미술에서 특출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웨스 앤더슨의 능력이었습니다. 네, 그거는 뭐 감독의 고유의 정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변태적인 어떤 성향이 강하게 나왔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후보로 마틴 스콜세지 감독입니다. 그 더울프를 연출하셨죠. 마지막 후보는 아니에요. 아직 안 나온 감독이 한 명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존 카니 감독도 안 나왔죠. 아, 존 카니 감독도 안 나왔군요. 네. 어쨌든 마틴 스콜세지 감독. 네. 이 감독은 거의 박 기사가 지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뭐 사실은 이분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셨죠. 네. 네, 나이가 많이 드신 상황에서도 굉장히 젊은 세대를 잘 파악하는 뭐 그런 연출을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사실 넘치는 이번에 감독상 후보에 오른 감독 중에 아마 최고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고령일 거예요. 거의 동기급으로 활약하던 뭐 우디 앨런은 아직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뭐 스티븐 스필버그, 제임스 카메론 이런 감독들은 서서히 이제 뒤로 빠져서 그렇죠. 이제 제작자로 변신하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꾸준히 일선에서 영화를 찍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마틴 스콜세지라는 노장의 힘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이 감독의 나이가 꽤 많기 때문에 네. 더울프라는 영화 자체는 엄청나게 젊은 에너지가 3시간 동안 풍겨나오는 맞네. 영화거든요. 네. 근데 그 열정을 그대로 감독이 살려서 찍어줬다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멋진 감독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본인의 뭐 경험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굉장히 인상적인 연출과 이야기 흐름을 끌고 가줬던 감독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후보입니다. 비긴 어게인을 연출한 이제 존 카니 감독입니다. 존 카니 감독은 확실한 전문 분야가 있는 감독이죠. 네. 자기의 색깔이 뚜렷한 감독인 것 같아요. 네, 존 카니 감독은 원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름을 많이 알렸는데요. 이번에도 음악 영화 비긴 어게인을 찍었습니다. 네. 비긴 어게인 열풍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여름에 정말 대작들과 같이 개봉을 했다가 이제 입소문을 타고 늦게까지 점점 상영관을 늘려갔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상당히 다양성 영화라는 이름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기도 했고요. 존 카니 감독의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 자체가 음악을 좋아하시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가뭄 속의 담비와 같은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수식어가 진짜 너무 올드하다. 네. 네, 그런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찌됐건 굉장히 뭐 좋은 작품을 올해 선보여 주셨고 많은 분들이 인상이 많이 남았었나 봐요. 네, 그럼 총 24개 후보가 거론이 됐고 그 중에 7개의 후보를 노미네이트 됐고 또 그 7개의 후보 가운데 1등을 차지한 감독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독상을 수상하신 분은 인터스텔라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입니다. 야, 이건 정말 또 치열한 부분이긴 했어요, 사실. 네, 다 이게- 한 표 차이거든요. 경쟁이 거의 제일 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작품상이랑. 네, 2등이 3명이니까 한 표 차이가. 예. 거의 뭐 이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네, 그래서 표수가 1등이 좀 적기도 합니다. 7표밖에 못 받았어요. 네. 네.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특별히 밀었던 감독은 아닙니다만 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또 이렇게 많은 투표를 해주는 거기 네. 때문에 거의 좀 더, 청취자가 뽑은 감독이죠. 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거 저희는 거의 밀진 않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오로지 네. 투표를 해주신 청취자분들이 뽑아주신 거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네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제 논란에 대한 청취자 평이 항상 새로운 시도로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최고의 감독이다라는 거였어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세페 토르나토레를 찍어주신 분은 상당히 길게 써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영화의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우의 연기도 중요하지만 감독의 연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씬의 구성과 자유로운 연결 때문에 중간에 맥이 끊기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다만 1시간 좀 지났을 때는 긴장이 풀리지가 않아서 지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예술에 대한 정의도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감독의 예술관이 무조건적으로 옳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시면서도 이 감독의 연출을 인정하면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뭐 몇 명 더 살펴보면
피터 잭슨이 언급이 많이 됐네요. 네. 네, 개인적으로 판타지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런 세계관을 영화에 자연스럽게 연출했다고 생각합니다. 호빗은 영상과 음악도 매우 뛰어난 편이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루소 형제 기억하세요? 루소 형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예. 루소 형제가 거의 이름을 많이 알렸었죠. 제가 볼 때 액션 연출에는 정말 힘을 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밖에 민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언급하고 싶었고요. 명량의 김한민 감독, 네. 끝까지 간다의 김성훈 감독, 해적의 이석훈 감독, 항공주의 이수진 감독, 나의 독재자의 이해준 감독, 그다음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의 진모영 감독, 이렇게 한국 감독들도 여러 명이 득표를 했는데 너무 나눠 갔다 보니까 위에 감독들만큼 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김성훈 감독 있지 않습니까? 네. 끝까지 간다에 네. 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감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영화 보셨나요? 영화를 아직 보지 못했는데 근데 무슨 기준으로? 평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게 평이 너무 좋더라고. 본 것 같이 말하네요. 보같이 얘기를 해야지. 네. 그렇고요. 그 다음 몇 명만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엑스맨의 브라이언 싱어 감독은 거의 엑스맨의 가장입니다. 네. 거의 주축돌이죠. 네. 사실 빼놓고 엑스맨을 이야기한다는 게 정말 이제는 신뢰가 될 정도로 네. 이번에 정말 완벽한 엑스맨을 다시 부활시켜줬죠. 저는 이 감독을 항상 기대했어요. 유주얼 서스펙트에서 다리 절던 애가 멀쩡히 걸어나가는 그 모습을 데뷔작으로 찍어냈다는 걸 듣고 나서 20대 우리보다 어릴 나이에 그런 걸 보고 나서 이 감독은 나중에 정말 대작도 찍겠구나. 물론 그 작품도 훌륭했지만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엑스맨을 만들고 있네요. 네, 엑스맨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엑스맨이 굉장히 좀 이제 죽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전에 감독이 바뀌면서 근데 이제 브라이언 싱어가 다시 감독을 잡기 시작하면서 진짜 올해 봤던 영화 중에서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는 손에 꼽을 만한 작품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방송에 몇 번 출연했던 혁기사가 엣지 오브 투모로우의 더그 라이만 감독을 뽑았네요. 그리고 노예 12년의 스티브 맥퀸 감독도 아카데미에서도 상 받으신 분인데 우리가 엄청나게 한 표밖에 못 받았어요, 청취자분들한테. 네. 그리고 론 서바이버의 피터 버그 한 표 받았네요. 네. 이 영화도 연출은 분명히 대단했죠. 네. 그 절벽에서 구르는 장면 기억하세요? 예, 어떻게 보면 작은 전투신이었는데도 네. 굉장히 생생하게 잘 찍어냈던 네. 감독님이었습니다. 론 서바이버라는 영화는 전투를 정말 가까이 다가가서 찍어낸 부분이 인상적이었던 영화였죠. 네. 네. 지금 저희가 최고를 한번 뽑아봤으니까 네. 최악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최악의 감독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깐 영화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감독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청춘학당인데 분명히 이거는 배급사에서 언지를 줬을 거예요. 네. 어느 정도를 찍어봐라. 근데 이분께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찍으신 거죠. 네, 영화를 네. 막무가내로 찍으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 자체가 굉장히 조합스럽고 그냥 TV 방송에 나와도 잘 보지 않을 만한 그런 유머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노아의 감독님이시죠. 노아를 연출했던 데런 아로노프스키. 네, 노아의 감독님도 사실 이게 굉장히 기대작이었잖아요. 네. 상반기에 굉장한 기대작이었고, 그랬죠. 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손님을 데리고 봤을 정도로 네. 청취자분을 데리고 봤을 정도로 기대가 엄청 많이 됐기 때문에 또 짧은 시간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그 이후로 공개 방송을 못 하잖아요. 네. 충격받아서. 네, 죄송해서 그걸 못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영화를 보면은 연출적인 면에서도 이제 전반 후반이 너무 극명하게 나눠지고요. 네. 중간 중간에 극적인 장면을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좀 반감되는 그런 장면들도 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적절한 평이고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많았고요. 최악의 감독, 저도 역시 데런 아로노프스키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박 기사 근데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돗개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요?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그런 충성심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 박 기사가 약간 진돗개 같은 사람이지 않나. 그렇죠. 문놈만 무네요. 저는 깐 놈만 깝니다. 네. 네, 깐 놈만 까고 또 한 가지 또 아쉬웠던 감독을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 트랜스포머. 오. 네, 굉장히 또 흥행 기대작이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봤던 건데 너무 이제 돈맛을 본 것 같은 느낌을 영화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느꼈습니다. 저랑 완전 겹치네요. 저도 마이클 베이가 최악의 작품에 역시 있습니다. 네. 데런 아로노프스키도 있었고 마이클 베이는 이건 거의 광고를 찍으려고 영화를 만든 건지 네. 영화를 찍으려고 광고를 넣은 건지가 헷갈릴 정도로
광고가 많이 있는 영화였고요. 예.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든 이제 결정을 했겠죠. 그런 부분에서 얘는 진짜 이제는 제대로 된 감독이 아니구나. 돈 맛을 너무 많이 봤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얘가 그 삼성 갤럭시 홍보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예.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저는 몇 명 아쉬웠던 감독이 강영철 감독 타짜 2를 찍었었죠. 그 신의 손, 타짜 신의 손을 찍었었는데, 아 진짜 자기의 색깔을 보여주려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강영철 감독이 타짜를 이렇게 찍은 거는 악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윌리 피스터라는 감독이 있어요. 데뷔작이었는데 트랜스센던스라는 영화를 찍은 감독입니다. 트랜스센던스, 이 영화를 찍기 전에 이 윌리 피스터라는 감독이 카메라 감독이었어요. 근데 크리스토퍼 놀란의 전속 카메라 감독이었습니다. 놀란의 모든 영화를 다 이 사람이 카메라를 들었는데 독립을 해서 처음 찍은 영화가 트랜스cendence였고, 야 진짜 이거는 놀란에게도 악수였고, 이 사람을 내보낸 게. 그 다음에 이 감독이 독립한 것도 자기한테도 악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홍보할 때 네. 사단이라고 얘기를 했군요. 그랬죠. 네. 이 감독도 정말 아쉬웠고요. 그리고 최악까지는 아니었지만 리들리 스콧, 그리고 릭 베송, 테리 길리암,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거든요. 자기 이름을 걸 수 있는 이런 감독들의 작품들.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 같은 경우에 엑소더스가 있었고, 릭 베송에는 루시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테리 길리암의 경우에는 제로 법칙의 비밀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렇게 소위 명감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네임드 감독들이 아쉬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논란의 경우에도 이제까지에 비하면 조금은 못 미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많죠. 인터스텔라가 해외에서는 그 손익분기점을 못 넘었으니까 동아시아에서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상당히 잘해줬죠. 네, 저희가 굉장히 그래서 과학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은 것 같은 민족이다라는 감사의 인터뷰를 논란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감독상을 받은 분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카트편에 출연했던 심셋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2014년에 감독으로 릭 베송을 꼽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영화 루시 때문인데, 저는 영화란 감독의 자전적인 철학서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 루시는 그런 점에서 릭 베송이 생각한 인류의 미래, 인간 삶의 의미 등을 굉장히 잘 규정한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저는 캐스팅에서 릭 베송의 역량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스칼렛 요한슨이 요즘 언더 더 스킨을 비롯해서 굉장히 독특한 소재에서 엄청난 아우라를 뿜어내면서 네, 그런 배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스칼렛 요한슨을 캐스팅했다는 점, 그리고 어떤 악역으로서의 최대한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최면인식을 캐스팅했다는 점에서 저는 릭 베송을 최고의 감독으로 뽑고 싶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작품상 수상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2014년 개봉 영화 중에 가장 작품성으로 뛰어나고 가장 많은 대중들의 표를 많이 받은, 대중들의 표라고 하기보다는 저희의 청취자들의 표를 많이 받은 작품상 후보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 최고의 영화 네. 뭐냐? 이게 바로 작품상입니다. 네, 우선 후보에 오른 영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녀라는 영화입니다. 허죠, 허? 네, 허. 이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허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영화 자체가 이것도 다양성 영화였잖아요. 그렇게 많이 알려진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외국의 원제와 또 우리나라 번역 제목인 그녀 사이에서 약간 갈피를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녀, 어쨌든 저희는 그녀라고 말하겠습니다. 예, 그녀. 그 다음 후보로는 나를 찾아줘. 나를 찾아줘는 앞에 말씀을 많이 드렸죠. 네. 데이비 핀처의 나를 찾아줘. 정말 편집이나 그 다음 연출적인 부분이나 그 안에 담긴 사회적인 의미나 또 배우들의 연기나 하나 떼어놓고 봤을 때 빠지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네. 그 다음 후보로는 이제 호빗 5군데의 전투도 올랐습니다. 네, 이 영화 한 편만을 보고 뽑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14년인가요? 네. 그 긴 대장정의 대장정의 마무리라는 측면에서 이 호빗이라는 영화를 작품상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후보로는요,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입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아까 오프닝상을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두 번째 노미네이트 되네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그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시기를 잘못 들어와서 네. 예, 흥행을 하지 못했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굉장한 수익을 올렸다고 하거든요. 네, 인터스텔라랑 반대되는 상황이었죠. 예, 정말 굉장한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흥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이거를 뭐 늦게나마 보신 분들도 이 영화를 굉장히 좀 재밌게 봤다. 뭐 뜬금없는 유머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 영화가 상당히 음악과 영상적인 부분도 좋습니다. 흔히 마블 영화라고 하면은 작품적인 부분이나 영화 연출이나 이런 게 좋겠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뭐 OST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연출이나 그다음 이야기 구성도 그렇고 캐릭터의 적절한 조화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한 그런 영화였어요. 캐릭터들 색깔도 굉장히 좀 이렇게 뚜렷하죠. 네. 그리고 후보로 오른 작품은 인터스텔라입니다. 야, 인터스텔라는 이제 감독부터 해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언급이 되네요. 네, 인터스텔라랑 이제 나를 찾아주는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무상함 그리고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준다라는 평도 있었고요. 영화를 통한 간접 경험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적어도 일생 동안 절대 할 수 없는 최고의 경험을 이 영화를 통해 하였다라는 극찬들이 이어졌습니다. 예, 그 다음 후보로는요, 베스트 오퍼. 베스트 오퍼는 일단은 저는 만점을 줬어요. 음, 그리고 저의 만점만으로는 이게 치열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었거든요. 음. 근데 두세 분이 더 주셨더라고요. 음, 이것들이 되게 인상적인 영화였구나 확실히. 이 영화가 크지 않은 영화 중에는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네, 계속해서 뭐 언급이 되고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후보로는 이제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입니다. 일단 안 봐도 누가 지지했는지 알겠네요. 네, 제가 했죠. 네, 강력한 지지를 했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감독님의 나이에 걸맞지 않은 그렇죠. 젊은 영화라는 점이 정말 독보적이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영화계의 노장 황충입니다. 네. 노장 황충.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나 뭐 보실 분들은 정말 3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맞네, 우리가 이 영화 보고 나와서 시계 보고 놀랐던 그 영화네. 네, 이게 굉장히 에너지가 계속해서 터집니다.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시간 영화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네. 2시간보다 짧은 영화들이 주류로 이러는데 올해 희한하게 3시간 근처 가는 영화들이 엄청 많죠.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영화를 뭐 보신 분들이 보통 인터스텔라나 좀 긴 영화들 있지 않았습니까? 네, 보이우드도 있었고 예. 그 다음에 뭐 몇몇 영화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영화들을 보고 이제 방광클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트랜스포머가 절정이었죠. 예, 사실 더울프를 보신 분들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3시간이야? 예,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정말 포인트를 어디에 잡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업이 되는 네. 3시간 동안 약을 빨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3시간 동안 정말 달려가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해 그런 평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주인공인 디카프리오만 약을 하는 게 아니라 관객들도 같이 약을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영화. 맞는 표현이네요. 네. 정말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영화를 중동에서는 1시간 40분으로 개봉을 했답니다. 아, 이걸요? 네. 자르고 잘라서? 그렇죠. 어떤 맛이었을까요? 욕이 안 나온대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기네스북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fuck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간 영화. 그런 영화이기도 하다는데 이 영화 속에 섹스, 마약, 욕설 그리고 돈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된 영화를 1시간 40분으로 잘랐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네요. 보고 저희가 싶더라고. 본 것도 3시간인데 이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 1시간 40분이면 도대체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잘랐는지 저는 오히려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서 어. 왜 이렇게 길지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1시간 40분이면. 예, 어쨌든 이런 영화 자체를 70대인가요? 네. 그 감독님이 네. 70대 할아버지가 이 정도의 영화를 찍었다는 게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렇게 쟁쟁한 후보들 가운데서 최고의 작품상을 받은 네. 작품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7편의 영화가 거론이 됐고요. 네. 그 중에서 7개 후보가, 말씀드린 7개 후보가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 공동수상을 했어요. 두 번째 공동수상이죠. 오프닝에 이어서. 정말 이것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다 한 네. 표 차고 막 이랬는데. 많이 치열했죠. 예. 그리고 이 두 작품이, 상을 받은 두 작품이 색깔이 정말 다른 영화입니다. 네. 네. 자, 2014 제1회 무비시네 영화상 작품상 발표하겠습니다.
1회 작품상은요. 인터스텔라 그 다음에 베스트 오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야. 거의 하이라이트격인 작품상에 이 두 작품이 공동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실 공동 수상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안 좋아하죠 이런 거. 네, 나눠 좋아하지 먹기냐 않는데, 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표가 동등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답변해주신 분한테 다시 다 답장을 보내가지고 결선 투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의견과 번외로 네. 이렇게 공동 수상을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베스트 오퍼 같은 경우에서도 앞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특별히 언급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청취자분들이 적어주신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지금 다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만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많이 적어주셨는데 일부만 읽어드리기 때문에 소개가 안 되신 분들이 조금 아쉬워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작품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읽어드릴게요. 베스트 오퍼 영화를 보는 내내 긴장을 놓칠 수 없었다. 영화를 잘 모르는 내가 봤을 때도 구성이 잘 짜여 있다고 생각될 만큼 스토리 전개도 탄탄했다라는 평이 있었고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히어로물을 좋아하는데 요건 꼭 봐야 된다. 기존의 히어로물과 다르게 여러 명의 개성 있는 캐릭터가 흥겨운 음악과 코미디로 영화 보는 내내 즐겁게 해줬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호빗에서는 보고 나오니 별로였지만 보는 내내 행복하기도 했다. 반지의 제왕과 호빗을 잇는 대장정의 마지막이라는 의미에서 최고의 영화였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또 영화 초반부터 후반까지 화려한 전투씬이 이어지고 스마우그의 저주를 벗어난 참나무 방패 소린과 난쟁이들의 전투에 참여할 때의 감동, 심장이 1분가량 크게 뛸 수밖에 없었다 라고도 적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같은 영화들도 있었고 끝까지 간다에 대해서는 장르가 보여줄 수 있었던 최고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다. 한국 영화로서 이런 재기를 발견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 라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고 그 다음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던 한 남자의 약품 밀수 및 불법 판매의 그런 일대기를 잘 보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킬유어 달링이라는 영화 저희가 다 안 봤는데 그 데인드안이 주연했던 영화라고 해요. 영화관을 나오고 내 삶이 갑자기 지루하게 느껴졌다. 데인드안이 선사하는 판타지 아닌 판타지 영화다. 라는 평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평만 보고도 저는 이 영화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랬고 마지막으로 루시 영화 감독이든 소설가든 삶에서 일정 단계에 이르면 자기만의 철학을 확립하기 마련인데 그런 숙고가 담긴 영화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언급됐던 수많은 영화들이 있어요. 뭐 항공주부를 비롯해서 항공주는 정말 의미 깊은 영화라고 하죠. 저희가 세월호의 그런 아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더 슬픈 영화를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천우희 씨가 청룡영화제였나요? 네, 거기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네, 감동적이더라고요. 많은 영화들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네, 뭐 2014년 저희가 뭐 영화관에서 본 영화들만 해도 뭐 40편에서 60편 가까이 되는 영화들을 봤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빼먹은 영화가 있다는 것들, 네. 네, 그런 것도 세상 뭐 영화상을 이렇게 개최를 하면서 뭐 알게 되었고요. 내년에도 그러니까 올해죠 이제 2015년에도 정말 풍성한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올해 이제 마지막 끝에 영화상을 좀 더 풍족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영화들이 언급된 가운데 우리가 안 본 영화 중에 좋은 영화가 몇 편 더 있는 것 같아요. 인사이드 르윈과 자유의 언덕도 투표를 받았네요. 네. 자유의 언덕이 홍상수 감독 영화였고 인사이드 르윈이 코엔 형제의 영화였죠. 상당히 이런 좋은 영화들을 다양하게 봐주시는 청취자분들이 많구나 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악의 작품 한번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최악의 작품이요. 네. 최악의 작품도 올해 좀 배신감을 느꼈던 작품들이 많이 있었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트랜스포머 아니면 이제 노아 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기대작이었는데 많은 이제 관객들을 배신감 느끼게 해줬던 그런 작품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거기에 고질라라는 영화를 더하고 싶습니다. 음. 이 괴수 영화로서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이 열리나 싶었는데 아 괴수 영화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느끼게 했던 그 영화가 아쉬웠고요. 그리고 더불어 제가 기사를 썼는데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은 영화였기 때문에 더 짜증이 났습니다. 예, 좀 더 기억에 많이 남을 네. 영화가 아니셨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악으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청춘악당은 여기서 언급을 하려고 예. 담아두고 있었어요. 예. 야, 이것도 영화냐? 사실 그게 비디오 영화 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운 좋게 걸려가지고 시사회를 갔다 온 게 저희가 계속 언급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시사회가 안 됐으면 저희가 안 봤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안 봤을 영화인데 이걸 보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보다 나갈 만한 영화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건 정말 돈이 아까운 영화, 시간이 아까운 영화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트편에 출연한 심즈 멤버에서 시마나 담당이었습니다. 제가 뽑은 최고의 작품상은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사전 정보로는 70년 넘게 함께 산 노부부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알고 갔다가 아주 펑펑 운 영화라서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이제 느낀 점은 제가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나는 경험을 한 할머니가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고 그런 것을 보고 나도 언젠가 저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지만 절대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걸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지금 같은 삭막한 세상에서 동화 같은 이야기가 그래도 아직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1회 무비신의 영화상 오프닝부터 해서 작품상까지 무려 8개 분야를 지금 숨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네. 네. 뭐 1, 2부를 나눠서 저희가 수상을 하고 방송을 했는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프린트된 게 한 10장 정도 됐는데 네. 이게 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었다는 게 굉장히 좀 뿌듯하고요. 네. 또 앞으로의 2015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2015년 방송들이 이제 약간 개편이 되고 이름도 바뀌어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네. 무비신의 영화상 어떻습니까? 무비신의 영화상 뭐 이렇게 정했으니까 해야죠. 네. 무비신의 영화방 뭐 이렇게 하든지 네. 제가 여러 가지 처음에 이사회를 저희가 소집을 해서 박 네. 기사한테 제가 이름을 바꾸자. 당일 배송 영화방이 좀 나는 별로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이사회가 51%의 그 정족수를 확보를 해야 통과가 네. 되는데 박 기사가 반대를 하면은 50%밖에 안 되니까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원탁의 영화방, 뭐 비틀비틀 영화방, 영화가 난다 뭐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다 까였죠. 네, 사실은 뭐 이제 당일 배송이라는 거를 네. 저희가 뭐 1년 동안 미흡하지만 1년 동안 뭐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명칭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고민 끝에 제가 이제 버거왕에서 햄버거를 먹다가 문득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비가 있고 또 시네라는 게 있고 영화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거를 조합해서 이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고민을 하는데 바로 무비시네 영화를 그대로 붙이면 말이 되는 거예요. 무비시네, 뭐 김시네 사람들 목욕탕집 남자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무비신의 영화방이 되면은 뭔가 그럴듯하게 이어지고 의미도 되게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본 겁니다. 네. 무비신의 영화상 네. 이번에 저희가 뭐니 바꾸게 되면은 앞으로는 뭐 바꾸진 않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대로 뭐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의 뭐 방송하는 뭐 질이나 아니면은 내용 이런 것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좀 더 이렇게 개선을 해서 점차 나아지는 방송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고심하는 과정 가운데 버리기 아까운 제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무비신의 영화 재판소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사형, 징역 다 매기는 거지. 표정 보니까 아닌가 보네요. 예. 그러면은 네, 무비신의 영화 재판소 안 괜찮아요, 진짜?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영화방이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 당일 배송을 바꾸면은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무비신의 영화 사찰 어때요? 요즘 트렌드를 반영해서. 별로입니까? 이거 하죠. 네, 알겠습니다. 정치색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무비신의 영화방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이 이제 앞으로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비신의 영화방으로 이름을 바꿔서 찾아갈 거고요. 그 앞에 이제 사진 같은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일단 당일 배송을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악도 바꾸면 좋은데 박 기사가 그 작곡가 접촉했다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이 와서 이제 제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하나하나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2015년입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한 살 더 나이를 드셨겠네요. 네, 네, 한 해가 지난 만큼 더욱더 성숙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새해에는 서로 복을 많이 받고 또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부자 되시고요. 2015년에도 풍성한 방송으로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기사 지난 한 해 고마웠고 앞으로 한 해도 잘해봅시다. 예, 저도 감사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무비신의 영화상 당일 배송 영화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